이제 우리 아들도 잘 나가는 대표님인데 너같이 늙고 칙칙한 년이 가당키나 하니? 이거나 먹고 떨어져. 제 얼굴 위로 5만 원짜리 지폐 20장이 무참히 뿌려졌습니다. 부도 직전이던 국밥집을 빚까지 내어가며 월 매출 1억의 대박집으로 살려놓았더니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100만 원짜리 이혼 통보였습니다. 남편은 엄마 뒤에 숨어 제 시선을 피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미련 없이 웃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유유히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는 50통이 넘는 다급한 전화가 쏟아졌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민왕국밥은 그날도 밤 10시가 넘도록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20개가 넘는 테이블마다 뚝배기가 오르내리고 뽀얀 김이 천장까지 피어오르는 그 광경은 누가 봐도 대박집 가자체였죠. 벽에 붙은 방송 출연 사진과 유명 유튜버가 다녀갔다는 액자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고요. 이지우는 마지막 손님이 나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허리를 펴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쳤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서 있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매출을 생각하면 뿌듯함이 밀려오던 참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카운터에 앉아 지폐를 세던 박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지훈에게 걸어왔어요. 박말순이 손에 쥐고 있던 5만 원권 뭉치를 지훈의 얼굴을 향해 확 뿌리며 소리쳤어요. 자, 여기 100만 원. 그동안 밥값 했다 치고 이거 받고 오늘부로 꺼져. 허공에 흩날린 지폐들이 지훈의 어깨와 앞치마 위로 그리고 기름때 묻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어요. 20장의 5만 원권이 나풀나풀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지훈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지훈이 떨어진 지폐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말순이 지훈의 말을 끊고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어요. 뭐긴 뭐야. 이혼하자는 거지. 우리 미나니가 너같이 칙칙하고 볼품없는 여자랑 더는 못 살겠단다. 얼굴 꼬라지 좀 봐라. 화장품이라도 좀 쳐바르든가. 그 몰골로 어디 우리 아들 옆에 서 있어. 말순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훈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내밀었어요. 얇은 봉투 안에서 이혼 서류가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지훈은 그 서류를 받아들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주방 입구 쪽에는 남편 김민환이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어요. 지훈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자 민환은 슬그머니 눈을 돌려 애꿎은 천장 형광등만 올려다봤어요. 지훈이 그런 남편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민환아, 너도 같은 생각이야. 정말 이러고 싶은 거야. 민환이 뒷짐을 진 채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어요.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 한마디에 지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 세월을 떠올리면 지금 눈앞에 이 광경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지훈이 이 가게에 처음 발을 들인 건 3년 전 겨울이었어요. 그때 이곳은 지금처럼 번쩍이는 대박집이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다 빚만 잔뜩 남기고 넘긴 다 쓰러져가는 국밥집이었어요. 벽지는 누렇게 뜨고 바닥 타일은 여기저기 깨져 있었으며 손님이라고는 하루에 10명 남짓 들까 말까 한 그런 가게였고요. 말수는 그 가게를 지훈에게 떠맡기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날 말순이 지훈의 등을 떠밀며 말했었죠.
여자가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 친구가 어려워서 넘긴 건데 네가 좀 살려봐라. 우리 미나니 처지에 놀고 먹는 마누라 둘 형편은 아니잖니. 지우는 그 말에 이를 악물고 가게를 살려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은행에서 빚을 내어 낡은 인테리어를 싹 뜯어 고쳤고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 붙어 살았죠. 펄펄 끓는 뚝배기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르다 보니 손목과 팔뚝은 성한 날이 없었어요. 특히 그의 여름 육수가 든 커다란 솥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끓는 국물을 팔에 뒤집어 썼을 때는 정말이지 눈앞이 하얗게 변할 만큼 아팠어요. 살같이 벌겋게 익어 물집이 잡히고 진물이 흐르는데도 말순은 병원 갈 생각을 안 했죠. 그때 말순이 화상 입은 지훈의 팔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었어요. 엄살은 그깟 거 찬물에 좀 담그면 낫지 뭘 병원까지 가.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미난도 옆에서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릴 뿐 아내의 상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지우는 결국 약국에서 산 연고 하나로 그 화상을 버텨냈어요. 지금도 지훈의 왼쪽 팔뚝에는 그때의 흉터가 거뭇하게 남아있죠. 그런 서름 속에서도 지우는 가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정 할머니가 살아생전 담가주시던 특제 다대기를 떠올리며 밤마다 양념 배합을 연구했죠. 고춧가루의 양을 바꿔보고 마늘과 생강의 비율을 조금씩 조정하며 수십 번을 다시 만들었어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겉절이 담그는 노하우도 하나하나 배웠고요.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배추를 골라다가 직접 겉절이를 담그며 국밥의 맛을 끌어올렸어요. 젊은 감각도 발휘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사진을 예쁘게 찍어 SNS에 올리고 뚝배기에 다대기를 푸는 조리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어요. 그 정성이 통했는지 사진 한 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 유튜버가 국물 한 술을 뜨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극찬을 쏟아냈고 그 영상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면서 가게는 그야말로 폭발했죠. 이후 방송국에서도 촬영을 나왔고 민왕국밥은 1년 만에 강남에서 손꼽히는 맛집으로 우뚝 섰어요. 그런데 가게가 안정되고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던 민환이 어느 날 번쩍이는 외제차를 뽑아와서는 사장이랍시고 손님들에게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죠. 말수는 매일 카운터에 눌러앉아 현금을 챙기며 안방마님 노릇을 했고요. 정작 이 모든 걸 읽어낸 지우는 여전히 새벽부터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는 무구파출부 신세였어요.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면서도 지우는 그저 이 가게가 자기 손으로 살려낸 자식 같아서 묵묵히 버텨왔던 거예요. 그 모든 세월의 대가가 고작 100만 원과 이혼 서류라니. 지우는 발밑에 떨어진 지폐들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헛웃음이 터져 나왔죠.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감정을 넘어서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지훈이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카운터 위에 서류를 탁 펼쳤죠. 말순이 그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며 물었어요. 뭐 하는 거니 지금? 지훈이 서류의 서명란에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적어 내려가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해드리는 거잖아. 도장 찍고 나가라면서. 지훈이 서명을 마친 서류를 집어들더니 벽에 기대선 민환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그 서류를 민환의 가슴팍에 힘껏 밀어붙이며 말했어요. 자, 여기. 나도 너 같은 남자랑 더 살 생각 없으니까 잘 됐네. 민환이 얼떨결에 서류를 받아들고
눈만 껌뻑거렸어요. 설마 지훈이 이렇게 순순히,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도장을 찍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표정이었죠. 매달리며 울고불고할 줄 알았던 며느리가 오히려 서류를 던지듯 안기자 말순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방 한쪽에 걸어둔 자기 앞치마를 벗었어요. 3년간 그 앞치마를 두르고 흘린 땀과 눈물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우는 그 앞치마를 둘둘 말아 주방 구석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처박았어요. 그러고는 그동안 탈의실에 놓아두었던 자기 가방과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지훈의 입가에는 오히려 홀가분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3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가 스르륵 벗겨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짐을 챙기던 지훈의 손이 주방 가장 깊숙한 선반 앞에서 멈췄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지훈이 꽁꽁 숨겨둔 물건이 있었죠. 바로 친정 할머니의 특제 다대기가 담긴 통과 모든 양념 배합 비율이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낡은 레시피 노트였어요. 이 국밥집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물건들이었죠. 지우는 그것들을 조용히 가방 안에 챙겨 넣었어요. 말순과 미나는 여전히 이혼 서류에 정신이 팔려 지훈이 무엇을 챙기는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었고요. 지훈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주방 뒷문을 향해 걸어가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어요. 이 맛의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되겠지. 지훈은 그렇게 3년간 정든, 그러나 이제는 지긋지긋한 그 가게의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지훈의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지훈은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지훈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미남국밥의 간판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상대는 친정 외삼촌이었어요. 그동안 가게에 최고급 돼지고기와 부산물을 남들보다 훨씬 싼 값에 독점으로 대주던 든든한 가족이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삼촌 나야. 밤늦게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외삼촌이 반갑게 답했어요. 어이구, 우리 지훈이 이 시간에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지훈이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삼촌, 내일 아침부터 미남국밥으로 들어가는 고기랑 부산물 전부 다 끊어줘. 오늘부로 나 그 집이랑 완전히 남남됐거든. 전화기 너머에서 외삼촌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이내 상황을 짐작한 듯 굵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 인간들이 기어이 우리 지훈이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알았다. 걱정 붙들어 매라. 내일부터 그 집에 고기 한 점 안 들어가게 내가 딱 막아주마. 지훈이 전화를 끊고 좌석에 등을 깊이 기대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밤이었죠. 택시는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달려 지훈을 친정집으로 데려다주고 있었어요. 지훈의 무릎 위에 놓인 가방 안에서는 할머니의 다대기 통과 레시피 노트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이튿날 아침 8시 미남국밥은 여느 때처럼 문을 열었어요. 주방에 들어선 주방 보조가 국솥에 불을 올리려다 그만 손을 멈췄어요. 다대기가 담겨 있어야 할 통이 밑바닥까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주방 보조가 통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반통은 남아 있었는데 사장님이 가져가셨나? 그때 홀 직원이 급한 걸음으로 주방에 들어왔어요. 저기 큰일 났어요. 오늘 고기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탑차가 안 와요. 매일 6시면 딱딱 오던 차가
코빼기도 안 보여요. 주방 보조가 손전화를 들어 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주방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박말순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인상을 찌푸리며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침부터 뭘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 무슨 일이야? 홀 직원이 난감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사장님, 그게 다대기 통도 비어 있고 오늘 고기가 아예 안 들어왔어요. 이대로는 장사를 못할 것 같은데요. 박말순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막 늦잠에서 깨어나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에 들어서는 아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아나,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고기가 안 들어왔다잖아. 유통하는 데다 전화 좀 해봐. 김민환이 눈곱을 떼며 귀찮은 듯 대꾸했어요. 아, 재료야 시키면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걸로 유난이야. 박말순이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었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점심 장사 코앞인데. 일단 저기 앞 마트 가서 냉동고기라도 사오고 양념장은 파는 거 아무거나 사다가 대충 말아. 손님들이 뭘 안다고. 국물색만 벌겋게 내면 되는 거야. 주방 보조가 난색을 보였어요. 사장님, 그래도 우리 집 맛이 있는데 아무 재료나 쓰면. 박말순이 말을 뚝 잘랐어요.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하루 이틀 그렇게 넘기면 그 며느리년이 알아서 기어들어 올 거야. 어디지가 없으면 이 가게가 안 돌아가나 봐라. 결국 주방에서는 동네 마트에서 급히 사온 질긴 냉동고기와 시판용 양념장으로 국밥을 끓여냈어요. 뽀얗게 우러나야 할 국물은 맹물처럼 멀겋기만 했고 고기에서는 잡내가 풀풀 풍겼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항국밥 앞에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어요.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니 다들 기대에 찬 얼굴로 자리에 앉았죠. 가장 먼저 국밥을 받아든 손님이 한술 떠서 입에 넣더니 이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 손님이 인상을 잔뜩 구기며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봐요. 이게 무슨 국밥이야. 맹물에 소금만 탄 것 같잖아. 고기에서는 누린내가 진동을 하고. 당황한 홀 직원이 다가가 굽신거렸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주방 사정이 좀 있어서. 손님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뜨거운 뚝배기를 통째로 들어 바닥에 냅다 내리쳤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뚝배기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어렵게 찾아왔는데 사람을 뭘로 보고 이딴 걸 팔아. 당장 돈 돌려줘. 한 테이블에서 시작된 항의는 옆 테이블로 또 그 옆 테이블로 삽시간에 번져나갔어요.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숟가락을 내던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거 상한 고기 아니야. 배탈 나면 책임질 거야. 환불해줘요.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내놔. 몇몇 단골 손님은 아예 손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멀건 국물과 잡내 나는 고기가 담긴 국밥 사진을 찍어 별점 하나짜리 혹평과 함께 배달 앱과 여기저기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던 맛집의 몰락은 그렇게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져나갔어요. 가게 안은 삽시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사방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에 둘러싸인 박말순은 그만 뒷목을 부여잡았어요. 아이고, 내 뒷목. 이것들이 사람 잡네. 아이고. 박말순이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김민아는 성난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고는 사장실로 쏙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안에서 손잡이를 붙잡고 숨죽인 채 밖에 소란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어요. 바로 그 시각
친정집에서는 지훈이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지훈의 손전화는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어요. 박말순의 이름과 김민환의 이름이 번갈아 화면에 떴어요. 지훈은 밥을 한술 뜨다 말고 화면을 힐끗 내려다봤어요.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을 움직여 두 사람의 번호를 차례로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어요. 진작 이렇게 편할걸? 지훈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지훈은 아침밥이 목으로 넘어가는 걸 느꼈어요. 결국 민항국밥은 문을 연 지 반나절 만에 임시 휴업 팻말을 내걸었어요. 어질러진 가게 안에 홀로 앉은 박말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게 다 그년 짓이야. 그년이 나가면서 우리 가게에 물을 먹인 거라고. 내가 가만 있나 봐라. 박말수는 그 길로 예전에 안면을 튼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동네에서 주먹개나 쓴다는 건달 출신 사내에게 봉투를 내밀며 은밀히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였던 년이 지금 친정에 숨어 있어. 가서 겁 좀 단단히 줘. 다시는 못된 마음 못 먹게. 알아들었지. 사내가 봉투를 슬쩍 열어보고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이런 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며칠 안에 그 여자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들어드리죠. 며칠 뒤 흥신소 사내 두엇이 지훈의 친정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담벼락에 기대 담배를 피우며 집안을 흘끔거리고 대문 앞을 일부러 큰 소리로 지나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불안한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볼 만큼 험악한 분위기를 일부러 풍겼어요. 그 낌새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지훈의 외삼촌이었어요. 마침 지훈에게 들를 일이 있어 그 집에 와 있던 외삼촌이 창밖에 수상한 사내들을 알아본 거예요. 외삼촌이 창가에서 물러서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저것들 그 집에서 보낸 놈들이구먼. 감히 우리 지훈이한테 손을 대려고. 외삼촌은 곧바로 손전화를 들어 자신이 부리는 기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하던 배달 다 멈추고 냉동 탑차 몰고 이 주소로 다 모여. 큰 놈으로다가 빨리들 와.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냉동 탑차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탑차들은 흥신소 사내들이 타고 온 승용차의 앞뒤를 빈틈없이 막아섰어요. 차에서 내린 외삼촌이 팔을 걷어붙이고 사내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외삼촌이 사내들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댔어요. 어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들이야.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리는 이유가 뭐야? 흥신소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저씨는 뭔데 참견이야. 다칠라 저리 비켜. 외삼촌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손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경찰서지요. 여기 남의 집 앞에서 사람 협박하는 놈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차 번호 다 불러드릴 테니까 빨리 좀 와주쇼. 그 말에 사내들의 얼굴빛이 변했어요. 차를 빼려고 했지만 앞뒤로 커다란 탑차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사내 하나가 다급하게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 알았어요. 아저씨, 우리 그냥 갈게. 차만 좀 빼줘요. 외삼촌은 한참을 더 노려보다가 기사들에게 손짓을 해 탑차를 물렸어요. 간신히 빠져나온 흥신소 사내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골목을 벗어나 주랭랑을 쳤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고요. 물리적인 협박마저 우습게 실패로 돌아가자 박말수는 이를 갈았어요. 게다가 문을 닫은 가게에는 하루가 다르게 임대료 독촉장이 날아들었어요. 어겨버린 계약 위약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박말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어요.
궁지에 몰린 박말순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몇 번 얼굴을 익힌 큰 외식회사의 영업이사였어요. 박말순은 남몰래 그 이사를 찾아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박말순이 목소리를 낮추고 은밀하게 운을 뗐어요. 이사님, 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어요. 우리 며느리였던 년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년만 손봐주시면 우리 가게 상표며 뭐며 회사에 아주 헐값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영업이사가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마침 저희도 이 동네에 자리를 잡고 싶던 참이었는데 어르신 말씀이 아주 솔깃하네요. 이사가 두툼한 서류 한 장을 박말순 앞으로 스윽 밀었어요. 저희가 뒤를 봐드리죠. 회사 돈이며 변호사며 다 붙여서 그 며느리라는 여자 아주 재기불능으로 밟아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상표권 넘기는 계약서에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박말순은 서류에 적힌 헐값에 잠시 입맛을 다셨지만 며느리를 짓밟을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뒤집혔어요. 결국 박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혀 그 섬뜩한 계약서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어요. 박말순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평화롭던 지훈의 친정집 대문 앞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커다란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어요. 봉투 겉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법률회사의 상호가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어요. 봉투를 받아든 지훈의 어머니가 불안한 얼굴로 딸을 불렀어요. 지훈아, 이게 무슨 우편이니? 무슨 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두꺼운 게 왔어? 지훈이 봉투를 뜯어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어요. 빼곡한 글씨를 한 줄 한 줄 따라가던 지훈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 시댁돈으로 개발한 다대기 비법을 몰래 없애고 빼돌렸으며 일부러 거래처를 끊어가게 큰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손해를 물어내라며 입이 딱 벌어질 만큼 큰 액수의 배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훈이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다대기가 어떻게 시댁돈으로 만든 거야. 우리 할머니 비법으로 내가 밤새 손대어 가면서 만든 건데. 지훈의 어머니가 서류를 넘겨받아 읽고는 가슴을 쳤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니? 남이 애써 만든 걸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돈까지 뜯어내겠다고. 기가 막힌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박말순은 프랜차이즈 회사의 홍보팀까지 등에 업고 인터넷 곳곳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자극적인 소문만 실어 나르는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게시판마다 지훈을 헐뜯는 가짜 이야기가 도배되다시피 했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가게를 차려놓고 비법만 쏙 빼서 도망친 파렴치한 며느리. 그럴싸하게 꾸며진 이야기에 사람들은 앞뒤 사정도 모른 채 분노를 쏟아냈어요. 지훈을 향한 욕설과 비난이 삽시간에 온 나라로 번져나갔어요. 억울한 누명에 큰돈까지 물어내게 생긴 지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 나섰어요. 동네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한 곳 한 곳 찾아다니며 사정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한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지훈 씨, 딱하기는 한데 상대가 나라에서 제일 큰 법률 회사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런 사건은 이겨볼 재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못 맞습니다. 다른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쪽은 변호사만 수십 명이 붙는 곳이에요. 여기서 잘못 맞붙었다가는 우리도 같이 물려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지훈이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하나같이 패소를 점치며 등을 돌렸어요. 그러는 사이 김민환과 박말순의 가게에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돈이 흘러들었어요. 낡았던 가게는 으리으리하게 새 단장을 했고 성대한 재개장 행사가 열렸어요. 김민환은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가며 능청스러운 연기를 펼쳤어요. 김민환이 카메라를 향해 눈물을 훔치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제가 이 국밥 맛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정작 그 비법을 아내라는 사람이 다 훔쳐 달아났어요. 저는 정말 배신감에 잠도 못 잡니다. 그 뻔뻔한 눈물 연기에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민환을 딱하게 여겼어요. 가엾은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친 못된 여자라는 소문은 그렇게 더욱 그럴싸하게 굳어져 갔어요. 지훈의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힌 채 전국으로 퍼지자 친정집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매일같이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고 자극적인 영상을 찍겠다며 몰려든 유튜버들이 대문 앞에 진을 쳤어요.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들 때문에 온 가족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결국 그 소란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지훈의 어머니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는 어머니를 보고 지훈은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지훈은 이를 악물고 홀로 맞설 준비를 했어요. 캄캄한 방 안에서 밤을 새워 지난날 자신이 재료를 배합하고 비법을 연구하던 기록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날짜가 또렷이 적힌 조리일지 수십 권과 재료를 다듬던 사진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지훈이 빛바랜 일지를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이걸 다 만든 증거가 여기 있는데 이래도 내게 아니라고 우길 수 있어. 어디 한번 두고 봐. 하지만 세상은 지훈의 편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지훈은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맡은 수사관마저 지훈을 이미 죄인으로 정해놓은 듯한 태도였어요. 수사관이 책상 위에 서류를 툭 던지며 다그쳤어요. 이지훈 씨, 여기 회사에서 낸 장부를 보면 재료값이 다 시댁에서 나갔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훈이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장부는 다 가짜예요. 재료값은 우리 외삼촌이 대주신 거고 조작한 거라니까요. 수사관은 들은 척도 않고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여기 이지훈 씨가 직접 쓴 각서.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시댁에 다 넘긴다고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지훈이 그 서류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런 각서를 쓴 적이 없어요. 이 글씨도 내 글씨가 아니고 이건 누가 위조한 거예요. 수사관이 콧방귀를 뀌며 서류를 툭툭 쳤어요. 이지훈 씨, 여기 주방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도 다 증언을 했어요. 이지훈 씨가 비법을 들고 나가는 걸 봤다고. 증인까지 있는데 계속 잡아댈 겁니까? 정교하게 위조된 각서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주방보조. 그 앞에서 지훈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수사관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어요. 지훈은 이미 도둑으로 낙인 찍힌 채 모진 추궁을 받아야만 했어요. 모멸감에 온몸이 떨리는 조사를 마치고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 문을 나섰어요. 억울함과 절망감에 하늘이 노랗게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지훈 앞을 스르륵 가로막았어요. 차 문이 열리고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남자는 지훈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지윤 씨 맞으시죠?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에는 큰 투자회사의 대표라는 직함과 함께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외식업계에서 손 떼는 것마다 성공시킨다는 젊은 사업가로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강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렇게 길에서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지윤 씨 사정을 좀 알고 있어요. 지금 아주 불공평한 싸움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판을 뒤집을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지우는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선뜻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온 세상에 이 남자 하나뿐이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태준을 따라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훈과 강태준은 인적이 드문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마주 앉았어요. 따뜻한 차가 나오자 강태준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강태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훈을 바라봤어요. 실은 제가 예전에 우연히 민항국밥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먹었던 그 국물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뽀얗고 진한 것이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깊은 맛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가보니 맛이 영 딴판으로 변했더군요. 게다가 이지윤 씨를 헐뜯는 기사까지 쏟아지고 있고요. 지윤이 놀란 표정으로 강태준을 쳐다봤어요. 그 국물을 기억하신다고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써서 이 일의 뒷사정을 낱낱이 캐봤습니다. 알고 보니 이지윤 씨 시댁과 손을 잡은 그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주 악질이더군요. 이 회사가 원래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맛있는 비법을 가진 작은 가게들을 골라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소송으로 짓밟은 다음 그 비법을 헐값에 삼키는 거죠. 이지윤 씨가 그 먹잇감이 된 겁니다. 지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럼 저 말고도 이렇게 당한 사람이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강태준이 씁쓸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지윤 씨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지윤 씨가 가진 그 진짜 국물 맛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고 그 못된 회사를 무너뜨리는 큰 일을 함께 보자는 겁니다. 지우는 강태준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믿어도 될까 하는 마음과 이 사람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뒤섞였어요. 지훈이 마침내 결심한 듯 두 손을 맞잡았어요.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일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 결백을 꼭 밝혀주세요. 지훈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강태준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자신이 거느린 나라에서 손꼽히는 법률팀을 통째로 지훈의 편에 붙였어요. 날고 긴다는 변호사들이 지훈의 사건에 매달리자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법률팀은 경찰에 제출됐던 그 가짜 장부부터 파고들었어요. 글씨를 감정한 결과 장부의 필체가 앞뒤가 맞지 않게 여기저기 짜깁기 된 흔적을 찾아냈어요. 거짓 증언을 한 주방 보조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 주방 보조의 계좌를 추적해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으로 거액의 뒷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낱낱이 밝혀냈어요. 며칠 뒤 지우는 기자들이 잔뜩 모인 자리에 섰어요. 강태준의 법률팀이 찾아낸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하나하나 세상에 내놓았어요. 지훈이 마이크 앞에서 서류를 들어보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장부는 날조된 것이고 저를 봤다던 증인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 각서도 제 글씨를 흉내낸 가짜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할머니의 비법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하나하나 드러나자 지훈을 향해 삿대질하던 여론이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어요. 가엾은 며느리를 짓밟은 악랄한 시댁과 회사에 대한 분노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무섭게 돌아서자 프랜차이즈 회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회사는 서둘러 박말순 일가와 선을 그으며 꼬리를 자르려 했어요. 저희는 그저 어르신 말만 믿었을 뿐입니다. 위조가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회사는 이런 식으로 발을 빼기 바빴어요. 강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곧바로 박말순과 김민환을 상대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죄와 명예를 훼손한 죄, 영업을 방해한 죄를 물어 맞고소를 넣었어요. 쫓기던 처지에서 몰아붙이는 처지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숨막히던 소송을 멋지게 막아낸 직후 강태준이 지훈을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서울에서도 사람이 가장 많이 오가는 큰 길 사거리에 300평이나 되는 널찍한 매장이 있었어요. 강태준이 텅 빈 매장을 둘러보며 지훈을 향해 돌아섰어요. 자, 여기가 이제부터 이지훈 씨의 무대입니다. 누구 눈치도 볼 것 없이 오로지 이지훈 씨 실력 하나로 승부하는 겁니다. 새 이름을 걸고 제대로 된 국밥집을 열어봅시다. 진간의 국밥 어떻습니까?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간의 국밥. 정말 제 이름을 걸고 제 국밥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강태준이 든든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요. 자본이며 뭐며 필요한 건 제가 다 되겠습니다. 이지훈 씨는 그저 최고의 국밥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굳게 손을 맞잡고 새로운 가게의 문을 함께 열기로 약속했어요. 지훈은 강태준의 넉넉한 지원을 발판 삼아 최신 시설을 갖춘 널찍한 주방을 새로 꾸몄어요. 한동안 끊어졌던 외삼촌의 좋은 재료도 다시 연결했어요. 외삼촌은 조카가 다시 일어선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지훈은 예전보다 한층 깊은 맛을 내는 특제 다대기를 많은 양도 척척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완성했어요. 가게 문을 열기 전 지훈은 진간의 국밥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궁리했어요. 그러다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댁에서 겪었던 억울한 일들과 잃어버린 진짜 맛을 되찾기 위해 흘린 피땀을 지훈은 꾸밈없이 영상에 담았어요. 그렇게 만든 한 편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그 영상은 올린 지 하루도 안 되어 수백만 명이 볼 만큼 큰 화제가 되었어요. 지훈의 진솔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짝퉁으로 전락한 민환국밥은 다시는 가지 말자는 목소리가 들끓었고요. 반대로 진간의 국밥을 응원하는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이지훈 씨 응원합니다. 개업하면 꼭 갈게요. 진짜 비법의 주인이 누군지 이제 다 알았네요. 대박 나세요. 사람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진간의 국밥의 개업 날이 밝아왔어요. 마침내 진간의 국밥이 문을 여는 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시각인데 매장 앞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지훈의 진짜 손맛을 맛보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이었어요. 그 줄은 매장을 끼고 저 멀리까지 수백 미터에 걸쳐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개업 첫날 아침 진간의 국밥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물밀듯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300평이나 되는 널찍한 홀이 눈 깜짝할 사이에 빈자리 하나 없이 꽉 들어찼어요. 지훈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누비며 뜨거운 뚝배기를 손님상에 날랐어요.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 밝은 모습에 손님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어요. 한 손님이 지훈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사장님, 영상 잘 봤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진짜 국물 맛 좀 볼게요. 지훈이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정겹게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할머니 손맛 꼭 기억해 주세요. 지훈이 새로 만든 특제 다대기가 뽀얀 육수에 스르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깊고 진한 국물 향이 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은 손님들이 여기저기서 감탄을 쏟아냈어요. 나이 지긋한 손님 하나가 국물을 떠먹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허허, 이거지. 이 맛이야. 옛날에 먹던 그 진한 국물이 딱 이랬어. 사람 몸이 확 녹는구먼. 젊은 손님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사진을 찍기 바빴어요. 뚝배기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손님들이 하나둘 인증사진을 올리면서 진짜 맛집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카운터에 선 강태준은 실시간으로 쌓여가는 매출을 지켜봤어요. 화면에 찍히는 숫자가 무섭게 올라가자 강태준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강태준이 잠시 짬을 내 지훈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지훈 씨, 이거 보세요. 개업 첫날부터 이런 매출은 나도 처음 봅니다. 이지훈 씨 실력이 진짜였어요. 지훈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마주 웃었어요. 다 강태준 씨가 저를 믿어준 덕분이에요.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밀려드는 주문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든든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함께 이뤄낸 성공에 대한 기쁨과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진간의 국밥은 날마다 최고 매출을 새로 쓰며 승승장구했어요. 지훈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친정 식구들과 주방 식구들을 잊지 않았어요. 다들 놀랄 만큼 두둑한 보너스 봉투를 하나하나 손에 쥐어주었어요. 봉투를 받아든 외삼촌이 껄껄 웃으며 지훈의 등을 두드렸어요. 이 사람아, 이렇게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우리 지훈이가 잘 돼서 삼촌은 그저 좋다. 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풍족하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예전처럼 서럽거나 억울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무렵 민왕국밥의 사정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프랜차이즈 회사의 지원마저 뚝 끊긴 데다 손님들의 발길까지 완전히 끊겼어요. 텅 빈 가게에는 파리만 날렸고 매일같이 임대료 독촉장과 재료값 청구서만 수북이 쌓여갔어요. 김민환이 텅 빈 홀을 둘러보며 신경질을 냈어요. 아니, 손님이 왜 한 명도 안 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박말순이 카운터를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어요.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이 영상인지 뭔지를 올려서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안 오는 거라고. 아이고, 이 원수 같은 것. 급기야 프랜차이즈 회사는 처음에 대준 돈을 회수하겠다며 사람들을 보냈어요. 험상궂은 사내들이 가게에 들이닥쳐 집기마다 빨간 딱지를 척척 붙이기 시작했어요. 테이블이며 냉장고며 가게 앞물건들이 하나씩 압류 딱지로 뒤덮였어요. 박말순이 딱지 붙은 냉장고를 붙들고 발을 굴렀어요. 이거나. 이게 다 얼만데. 이 집기들이 다 우리 재산이야. 사내 하나가 딱지를 붙이며 냉정하게 대꾸했어요. 어르신, 회사에서 받아오라니까 받아가는 겁니다. 여기 서류에 다 도장 찍으신 거예요. 억울하면 회사에 따지세요. 박말순이 그토록 자랑하던 김민환의 번쩍이던 외제차마저 무사하지 못했어요.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매달아 끌고 가버렸어요. 멀어지는 자기 차를 보며 김민환은 넋이 나간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주가 가게를 비우라며 낸 소송에서도 두 사람은 지고 말았어요. 결국 김민환과 박말수는 야반도주하듯 가게에서 쫓겨났어요. 한때 며느리에게 100만 원을 던지며 큰 소리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두 사람이 새로 얻은 곳은 도시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이었어요. 보증금 한 푼 없이 겨우 얻은 방이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는커녕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김민환이 라면 한 젓가락을 뜯어 말고 낡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길에서 주워온 화면이 지직거리는 낡은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 화면에 자신이 내다버린 지훈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전국에 가게를 낸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어 유명한 경제 잡지 표지에까지 실린 지훈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김민환의 손에서 젓가락이 툭 떨어졌어요. 김민환이 화면을 노려보며 이를 부드득 갈았어요. 저게 지훈이라고. 내가 버린 저 여자가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극심한 질투와 뼈아픈 패배감에 김민환의 눈에서는 분에 겨운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한편 성공 궤도에 완전히 올라선 지훈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강태준의 짜임새 있는 제안에 따라 전국 주요 도시에 진간에 국밥의 직영점을 하나씩 열기로 한 거예요. 가맹사업 설명회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날 밤이었어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고급 호텔에서 지훈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지훈은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자신을 향해 건배를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 지훈에게 잔을 들어 보이며 축하를 건넸어요. 이지훈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크게 되실 겁니다. 지훈이 잔을 마주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잔을 부딪히며 웃는 지훈의 머릿속으로 문득 지난 날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급하출부라 손가락질 받고 손을 대어도 병원 한 번 못 가던 그 서러운 나날들이었어요. 지훈은 그 모든 상처를 말끔히 씻어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벅찬 기쁨을 온전히 만끽했어요. 완벽해 보이던 성공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몇 달이 흐르는 동안 김민환의 처지는 바닥을 뚫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여기저기 손을 벌려진 빚이 억대로 불어났고 급기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험상궂은 사채업자들이 단칸방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김민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어요. 그러던 김민환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흉이 지훈이라며 모든 원망을 그 한 사람에게 돌린 거예요. 김민환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될 일이 없었어. 전현이 가진 걸 다 부숴놔야 내 속이 풀리지. 김민환의 머릿속에서 지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는 무섭고 악랄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이었어요. 김민환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마스크로 꽁꽁 가렸어요. 어둠을 틈타 진간의 국밥 본점의 커다란 식자재 창고로 향했어요. 식당을 오래 해본 김민환은 이런 큰 매장의 구조를 훤히 꿰고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보안 장치를 달아놔도 커다란 환풍구 근처는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민환은 그 환풍구 아래 센서가 미치지 않는 낡은 뒷문 창문을 노렸어요. 김민환이 어둠 속에서 낡은 창틀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어요. 삐거덕 소리가 날까봐 숨을 죽이며 좁은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그렇게 김민아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창고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창고 한가운데에는 이튿날 쓸 육수가 가득 담긴 커다란 보관통이 놓여 있었어요. 김민아는 그 통에 단단히 씌워진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김민아는 미리 준비해 온 검은 봉지를 풀며 낮게 이를 갈았어요. 자, 이걸 처먹고도 네 국밥이 맛있다는 소리가 나오나 보자. 봉지 안에는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폐고기와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 진액이 가득했어요. 김민아는 그 부패한 것들을 맑고 뽀얀 육수 속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멀쩡하던 육수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오염되어 갔어요. 김민아는 자신의 흔적을 대충 지운 뒤 들어온 창문으로 다시 빠져나가 빗속으로 황급히 사라졌어요. 이튿날 낮 진간의 국밥은 여느 때처럼 점심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돌아간 손님 수십 명에게 한꺼번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한 구토와 배앓이 그리고 펄펄 끓는 열에 시달리며 손님들이 줄줄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급실은 진간의 국밥에서 밥을 먹었다는 환자들로 순식간에 가득 찼어요. 소식을 들은 보건소 사람들과 구청 직원들이 예고도 없이 매장에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곧바로 가게 문을 닫게 하고 주방의 모든 조리기구와 재료를 노란 줄로 꽁꽁 묶어 봉인했어요. 한 직원이 심각한 얼굴로 지훈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지훈 대표님, 여기서 식사한 손님들이 무더기로 탈이 났습니다. 원인을 밝힐 때까지 영업은 전면 중단입니다. 지훈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내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는 매일 재료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가 되었어요. 잘 나가던 국밥집이 손님들에게 상한 음식을 팔았다는 자극적인 자막이 화면을 채웠어요.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지훈이 그토록 힘겹게 쌓아 올린 믿음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보건소가 육수를 정밀하게 검사한 결과 몸에 해로운 균이 정상치의 수백 배나 넘게 나왔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구청은 지훈에게 기약 없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경찰은 손님들을 다치게 한 책임을 물어 지훈을 급히 불러 조사에 들어갔어요. 피해를 본 손님들이 낸 배상 요구가 수백 건씩 쏟아졌어요. 가맹점 주인들도 계약을 물러달라며 아우성을 쳤어요. 지훈은 매일같이 강박에 가까울 만큼 위생을 챙겨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그만 넋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그날보다도 더 깊은 절망이 지훈을 짓눌렀어요. 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대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바로 그때 강태준이 지훈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굳게 붙잡았어요.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과 투자자들의 사태 압박 속에서도 강태준은 흔들림 없이 지훈의 편에 서 있었어요. 강태준이 지훈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어요. 이지훈 씨, 정신 차려요. 이건 절대 이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건 누군가 일부러 꾸민 짓이라고 봅니다. 이지훈 씨가 그렇게 철저한데 하루아침에 육수가 그 지경이 될 리가 없어요. 지훈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어요. 일부러. 누가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에요. 강태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내 사람들 다 붙여서 이 일의 진짜 범인을 찾아낼 테니까 조금만 버텨요. 강태준은 곧바로 자기 돈을 들여
이런 일만 전문으로 파헤치는 조사팀을 꾸렸어요. 조사팀은 매장 안은 물론 주변 1km 안에 있는 모든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백 시간이 넘는 화면을 1초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나갔어요. 며칠 밤을 새워 화면을 들여다보던 조사원 하나가 문득 손을 멈추고 소리쳤어요. 이것 좀 보십시오. 사건이 있던 날 새벽입니다. 강태준과 지훈이 화면 앞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비 내리는 창고 건물 외벽을 따라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몹시 수상한 움직임이었어요.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한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지훈과 강태준은 화면을 분석하던 전문가를 데리고 창고 주변을 다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림자가 지나간 길목을 따라가며 조그만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켰어요. 한참을 뒤지던 끝에 창고 옆 사각지대에 방치된 낡은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곧 폐차될 것처럼 먼지가 잔뜩 앉은 동네 방범용 차량이었어요. 전문가가 그 차의 블랙박스를 조심스럽게 떼어 화면을 확인했어요. 전문가가 화면을 돌려보다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찾았습니다. 여기 다 찍혀 있어요. 이 각도에서 창고 뒷문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지훈과 강태준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비 내리는 새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환풍구 아래 창문을 통해 창고로 숨어드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화면 속 범인은 육수통에 무언가를 쏟아붓고는 서둘러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비에 젖은 골목을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지며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넘어지는 순간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가 훌렁 벗겨졌어요. 그리고 일그러진 그 얼굴이 블랙박스 렌즈를 정면으로 향한 채 고스란히 화면에 남았어요. 지훈이 그 얼굴을 보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저 사람, 저건 민환이잖아. 어떻게 이런 짓까지. 지훈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강태준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이를 악물었어요. 결국 저놈 짓이었군요. 이지훈 씨, 이제 됐습니다.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강태준은 지체 없이 그 원본 화면을 경찰서로 가져갔어요. 화면을 확인한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대번에 알아챘어요. 곧바로 강력계 형사들이 총출동해 김민환의 뒤를 쫓는 그물을 촘촘하게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김민환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곰팡이가 피어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여인숙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지훈이 무너지는 뉴스를 보며 혼자 낄낄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흘렸어요. 김민환이 텔레비전을 보며 희죽거렸어요. 꼴 좋다.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내가 네 인생을 아주 끝장내줬거든. 바로 그때 여인숙 복도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발소리가 방문 앞에서 멈추자 김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김민환은 다급하게 창문으로 달려가 창틀을 붙잡고 뛰어내리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창문 아래 형사들이 미리 몸을 숨긴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나오려던 김민환의 팔을 형사들이 억센 손으로 낚아챘어요. 형사가 김민환을 바닥에 눌러 제압하며 소리쳤어요. 김민환, 진간의 국밥 창고에 침입해서 음식에 독을 푼 혐의로 체포한다. 순순히 손 내밀어. 김민환이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래. 증거 있어.
형사가 김민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냉정하게 대꾸했어요. 증거는 넘치도록 있으니까 걱정 마. 내 얼굴이 아주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찍혔더라. 수갑을 찬 김민환이 형사들에게 끌려 여인숙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하필 그때 김민환을 찾아 온 동네를 뒤지던 사채업자 무리까지 터미널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붙잡힌 김민환을 보고 달려들어 돈 내놓으라며 한바탕 난동을 부렸어요. 수갑을 찬 채 형사들과 사채업자들 사이에 끼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김민환의 모습은 그야말로 볼썽사나웠어요. 그 처참하고 찌질한 도망자 신세가 터미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손전화 카메라에 낱낱이 찍혔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모든 일이 김민환 혼자 저지른 짓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러자 보건소와 구청은 진간의 국밥에 내렸던 영업 정지를 그 자리에서 거두어들였어요. 그러고는 지훈에게 성급한 처분을 내려 미안하다며 공개적으로 위로의 뜻을 전했어요. 누명을 벗은 지훈과 강태준은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한 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어요. 자신들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두 사람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지훈이 환자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희 가게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치료비며 뭐며 제가 다 책임지고 끝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지훈과 강태준은 손님들에게 파격적인 수준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아낌없이 전부 내주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다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화가 나 있던 손님들의 마음이 오히려 눈 녹듯 풀렸어요. 한 손님이 지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대표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나쁜 놈이 문제지.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니 제가 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김민환의 끔찍한 범행과 지훈의 진심 어린 뒷수습이 뉴스를 통해 낱낱이 알려졌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김민환을 강하게 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반대로 진간의 국밥에 대해서는 이런 가게는 돈으로라도 혼쭐을 내주자는 응원과 미감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죽을 고비를 완벽하게 넘긴 진간의 국밥은 오히려 더 큰 명예를 얻었어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손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가게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날 매장 앞에는 예전보다 3배도 넘는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일대 길이 꽉 막힐 만큼 발 디딜 틈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한편 감옥에 갇혀 푸른 죄수복을 입고 재판정에 선 김민환은 재판 내내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어요. 눈물을 짜내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어요. 김민환이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어요.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눈이 뒤집혀서 그랬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판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사가 김민환을 내려다보며 엄정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어요. 남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땅땅땅하고 판결봉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김민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다시 한 해가 흘렀어요. 전대미문의 위기를 딛고 일어선 진간의 국밥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크게 뻗어나갔어요. 전국의 100번째 가게를 여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어요. 이제는 명실상부 이 나라 외식업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큰 기업으로 우뚝 섰어요. 본사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지훈은
높다란 빌딩 맨 꼭대기층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전국 매장에서 올라오는 매출 현황을 여유롭게 훑어보는 지훈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주방 구석에서 핍박받으며 눈물 찢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련되고 당당한 대표의 기품이 흘러넘쳤어요. 지훈이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저 이만큼 왔어요. 이게 다 할머니 손맛 덕분이에요. 한편 교도소에 갇힌 김민아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밥 먹는 사람들에게 독을 푼 가장 비열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온갖 멸시와 괴롭힘 속에서 김민아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어요. 김민환이 좁은 감방 구석에 웅크린 채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조용히 살걸?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그 뒤늦은 후회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이 감옥에 갇힌 뒤 박말순의 처지도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나 남은 단칸 방마저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고 말았어요. 살을 애는 겨울 추위 속에서 이가 다 빠지고 등이 굽은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낡은 손수레를 끌고 매연 자욱한 골목을 돌며 종이 상자를 줍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박말순이 화려한 빌딩 숲 사이 골목에서 폐지 수레를 끌다가 그만 힘에 부쳐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간신히 고개를 든 박말순의 눈에 큰 길가에 세워진 거대한 전광판이 들어왔어요. 그 전광판에서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큰 나눔 활동을 발표하는 성공한 대표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박말순은 넘어진 채로 그 화면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박말순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박말순이 마른 가슴을 텅텅 치며 목 놓아 울었어요. 내가 미쳤지. 저렇게 귀한 사람을 내 손으로 내쫓았으니.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고. 뼈에 사무치는 회한의 울음이 차가운 골목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어요. 성공에 안주하지 않은 지훈은 강태준과 함께 더 큰 꿈을 꾸었어요. 국밥집을 넘어 우리 음식을 온 세계에 알려보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 거예요. 지훈은 세계인이 모이는 큰 음식 박람회에 진간의 국밥을 선보였어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외국 상인들이 지훈의 국밥을 한 술씩 맛봤어요. 그러고는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을 쏟아냈어요. 파란 눈의 상인 하나가 국물을 떠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이거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국밥을 꼭 들여가고 싶어요. 박람회에서 진간의 국밥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수백억 원어치나 되는 큰 수출 계약이 줄줄이 성사되었어요. 지훈의 손맛이 마침내 나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 계약을 마친 그날 밤이었어요. 높은 빌딩 꼭대기 전망 좋은 곳에서 성대한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반짝이는 야경을 배경으로 강태준이 지훈 앞에 조용히 마주 섰어요. 강태준이 지훈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나는 지금까지 너를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만 본 게 아니야. 앞으로 남은 평생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다 너랑 같이 나누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강태준이 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내밀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태준이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험난한 시련을 함께 헤쳐오는 동안
지훈의 마음속에도 이미 강태준을 향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 있었어요. 지훈의 눈가에 감격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강태준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응, 나도 태준이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뜨거운 축복 속에서 지훈과 강태준은 사랑이 담긴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지훈은 화려한 성공을 거두고도 처음 국밥을 끓이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어요. 새로 단장한 본점 주방에 직접 들어가 정갈하게 앞치마를 둘렀어요. 지훈은 이제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친정 할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그 노트를 보며 정성을 다해 국밥 한 그릇을 끓여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지훈은 그날의 첫 손님 앞에 두 손으로 공손히 내려놓았어요. 지훈이 손님을 향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정성껏 끓였습니다. 뜨거운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너머로 지훈의 얼굴이 보였어요. 숱한 배신과 가혹한 절망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자기 이름을 걸고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선 얼굴이었어요. 그 눈부시게 찬란하고 당당한 미소가 뽀얀 김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부도 직전에 국밥집을 떠맡아 손을 대어가며 살려냈던 이지훈이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과 함께 내쳐지던 그 밤을 딛고 마침내 자기 이름을 건 국밥집의 대표로 우뚝 서기까지 참으로 길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위조된 각서와 가짜 서류, 그리고 전남편 김민환이 육수에 쏟아부은 그 끔찍한 배신 앞에서도 이지훈은 끝내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값어치라는 건 결국 감출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닐까 같고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기 것이라 우겼던 그 깊은 국물 맛은 사실 이지훈이 밤새 화상을 견디며 지켜낸 할머니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었죠. 남의 것을 탐한 사람들은 하나둘 무너져 폐지 수레를 끄는 처지가 되었고, 정작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은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뚝배기를 손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두고도 너덜너덜해진 그 낡은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치던 이지훈의 모습이 저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혹여 지금 억울하게 내몰린 자리에서 홀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지훈이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낡은 노트처럼 여러분만의 진짜 값어치를 부디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 뚝배기처럼 여러분의 진심도 언젠가 반드시 환하게 빛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